안녕하십니까. 논쟁으로 보는 한국 성리학 강의를 맡게 된 이천승 교수입니다. 오늘 첫 강좌로 우리는 오늘 낯선 이름이 되어가고 있는 유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문화의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문화 형성의 주요한 기반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그 출발지로 한국 성리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은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와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축이었다는 점을 한국 성리학계에 대표하는 중요한 논쟁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유학을 검색어로 쳐본다고 가정해보죠. 해외 유학 안내서나 타지에서의 유학 생활에서 알아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공자나 선비 같은 내용이 검색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다소 의외일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단순히 키워드 중심의 정보 검색이 지니는 한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적 모습을 찾기에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에 관련된 박물관을 찾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동아시안들의 사유와 행위의 기반이었던 유학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에서는 오히려 전통적 요소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대장금 등은 전통 문화를 다룬 대중매체의 영향도 컸지만 일상에서 연장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살짝 몸을 돌려 마시는 등의 예의를 자연스러운 센스로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은 이미 타자의 시선에서 우리의 문화를 남다르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의가 몸에 밴 한국인의 정신적 이면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교의 영향이 남아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교육을 대표하는 성균관과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향교, 서원 등이 남아있어서 과거의 발자취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폐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 지폐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태계와 율곡이라는 유학자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죠. 유학은 예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영향만큼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알아보겠지만 저는 그러한 우리 문화 형성의 튼실한 기반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전통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전통이 이처럼 오늘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학 그리고 한국 성리학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선입관이 짙게 자리 잡은 것이 그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015년 개봉되어 큰 흥행을 거둔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인으로서 피해갈 수 없었던 격동의 시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 초토화된 땅의 재건을 위한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 성장,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생존 전략 등등. 과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전통에 대한 부정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왜곡, 근대화론자의 서구 중심적 편견과 전통 사상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한국 사상이 지닌 독창성과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에 대한 반작용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서구화를 근대화로 생각한 모방의 시절들이 관성을 얻은 듯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편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나 사상이 봉건적, 후진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도 문제이겠지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위대성을 지녔다는 독선적 우월감, 이 역시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도시하는 폐단을 낳습니다. 이제 한국 철학계에서도 한국인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천윤리와 관련하여 생태 철학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합니다. 근대 서양의 기계론적 자연관 대신 유학에서는 천인합일적 자연관을 제시하고 도가에서는 만물일체,
그리고 불가에서는 연기론적인 자연관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 철학에 기반을 둔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는 모두 유기체적 자연관의 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를 중시하면서도 외부 대상과의 서로 긴밀하게 관계 맺는다는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연속적인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였던 유학의 천인합일적 전통에서 볼 때 우리의 일상적 삶은 타자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가화, 만사성이나 수신제가라는 말이 지금도 낯설지 않은 것은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이미 삶 속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혈연적 유대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윤리의 으뜸으로 간주되어 왔던 효문화는 모든 사회 관계까지 확대되는 인간다움의 출발선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유학자들의 시선에서 효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타인의 친절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자의 이익, 공익을 중시하는 태도와 그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으로부터 사이로 확충해 나가는 그 출발지인 가정의 화목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로 이어지는 자신의 본래적 순수성을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윤리적 인간을 지향하는 유학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입법을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일치시켜 설명하려는 성리학은 특히 그 이론적 체계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이어지는 유기체적 사이로 보려는 동양의 전통에서 전체와 분리되고 단절된 개체란 없습니다. 타자와의 단절 속에 개인을 생각하거나 개체의 욕망을 최대한 긍정하면서 야기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를 우려하는 그 목소리는 이러한 유기체의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은 자신 안에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도덕의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학의 관점에서 선한 인성은 인간의 내면에 갖춰진 확고불변한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밑그림이자 세대를 거쳐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적 DNA로 간주되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과 실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인의 예지라는 덕목으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자연적으로 인외지라는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고 근거 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학의 입장에서는 도덕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불문율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된 행위에서 수치를 느끼는 정서, 독식하지 않고 사양하거나 양보하려는 자세,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 이러한 도덕에 해당되겠죠. 한국인의 정체성은 그러한 사유에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은 그러한 삶의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우리의 역사를 직시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리학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 서구화 과정을 근대화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한 실수인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력함보다는 무지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은 마치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수역에 해당하는 황금어장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맞물리는 그 실험 무대이기에 그 가능성 또한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의 기반이었던 한국 성리학을 통해 현재의 속도보다는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